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환경과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에너지 문제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매일같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하철, 에너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시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시설들을 가동시키고 가전제품들을 작동시키는 전기, 에너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작동되게 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에너지의 확보야말로 이 문명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중요한 선행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고갈되어 가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었던 화석연료가 50년만 있으면 모두 고갈될 지경입니다. 화석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 건가? 원자력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그 원자력, 핵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자력은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핵융합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우리가 이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문제를 감안해 볼 때도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기후변화를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무공해, 무한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다 무한정하고 무공해인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서 그 양이 훨씬 많고,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동력의 역사. 문명이 원시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생체 에너지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오래지 않아서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터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이 동물의 힘이었습니다. 말이나 소나 이러한 낙타와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마차를 끌게 한다든지 우차를 끌게 한다든지 우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힘들게 인간이 하던 노동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사람은 물을 이용했습니다. 수차를 돌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레방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샷과 언더샷이 있어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이 물레방아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을 언더샷이라고 하고요. 물을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경우를 오버샷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기 물레방아가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다 존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그 물레방아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그러한 수차가 사용됐던 것이죠. 그리고 수력 터빈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물 속에 그거를 잠가 놓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동력을 얻는 이런 방법도 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찍부터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풍차를 만들고 범선을 만들고 풍력 터빈을 만들어서 인간은 힘들이지 않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든지 또 풍차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찢고 또 여러 가지 공업용 에너지를 풍차로부터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 풍차가 엄청나게 많이 건설이 되어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이 있는데요. 화력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동력이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뉴크맨에 의해서 발명되면서 화력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와트에 의해서 분리형 응축기가 장착된 그러한 보다 효율적인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화력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전기기관은 기관차라든지 범선과 같은 그러한 운송수단에도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동력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기기관은 외연기관이죠. 근데 이제 연료를 직접 기관 안에서 태워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나 혹은 작은 그러한 알갱이, 물방울 형태의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증기 터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터빈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빈을 활용하게 되면 화력발전도 할 수가 있게 되죠.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여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력은 연소성 물질을 태웠을 때 그 물질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엔탈피가 높은 물질이 엔탈피가 낮은 물질로 변화되면서 그 엔탈피 차이에 해당하는 열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화력은 화학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에너지로서 등장을 한 것이 원자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핵에너지, 원자력은요. 우선 폭탄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기를 소규모로 장착한 그러한 원자력 잠수함도 나오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핵융합 발전을 실용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들이 역사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화력이나 원자력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자연 상태에 널려있는 수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것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형태의 것도 있습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온도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 자연의 힘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 화석연료가 즉 화력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과 석유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석의 형태로 지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러한 동력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2억 5천만 년부터 3억 5천만 년경에 석탄기와 폐렴기에 번성하였던 식물들이 죽어서 석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었던 유기물들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유라고 하는 것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수생식물과 수생동물의 유해가 청상 퇴적물 내에서 진흙 모래와 섞여서 수백만 년에 걸쳐 지질학적인 변성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액체상의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는 공히 화석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야기는 한번 써버리면 다시 얻을 수가 없게 된다. 만들어지는 속도보다는 쓰는 속도가 지금 크기 때문에 결국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화석연료로 LNG와 LPG가 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질학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된 퇴적물 내의 유기물질로부터 LNG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LNG는 보통 석유를 채굴할 때 석유층 위에 모여있는 가스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를 줄임말이 LNG가 되겠고요. LPG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해서 액화석유가스. 그래서 LPG는 석유에서 이제 변형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석유로부터 석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산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든 어쨌든 이 모두가 화석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도시가스라고 해서 쓰는 것이죠. LNG 버스도 있고요. 하지만 LPG는 이제 가공을 거쳐서 정유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PG 택시라든지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 LP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라고 해서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8분야, 신에너지는 3분야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해서 이 8가지 분야를 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의 차이는 아시겠죠? 태양열은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해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물을 데워서.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직접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태양열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태양광은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광 센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그러한 방식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수력 발전이 아니라 소규모의 수력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댐을 크게 만들지 않고요. 댐을 크게 만들게 되면은 환경상의 여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작은 개천 같은 데다가 작은 규모의 댐을 만들고 거기에서 작은 발전기를 돌려서 얻는 그러한 에너지를 소수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처럼 혹은 아이슬란드처럼 화산 지역 같은 데서는 온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 지하에서 뜨거운 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열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열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가 있죠. 제가 건너뛰고 있는 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할 부분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공사판에서 사용한 그런 폐목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죠. 펠렛이라고 해서 작은 그런 알갱이나 그런 가루 형태로 그것을 가공을 해서 태우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 당연히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에너지 분야 세 분야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수소 에너지가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석탄 액화가스화만 말씀을 드리자면 석탄을 직접 우리가 떼게 되면 그것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이 많습니다. 운반상의 불편도 많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반할 수도 없고 또 연소점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탄으로부터 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석탄 가스를 뽑아내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훨씬 활용하기가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가공을 할 수만 있다면 오염도 좀 줄어드는 그러한 가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신에너지의 특징은 공해가 적다 혹은 무공해다, 아예 공해가 없거나 저공해, 공해가 적은 그런 성격을 갖고요. 그 다음에 무한정인 경우, 에너지의 원천이 거의 한이 없다.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가 무한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태양도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다 타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지구도 온전히 보존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먼 미래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유한하냐 무한하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지구의 그런 나이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태양에너지는 무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단점, 즉 저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시설 투자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에너지 생산 방식 혹은 시설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거의 무한정으로 영속적으로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주요한 신재생 에너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좀 자랑스럽게 자신의 땅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면요. 날씨만 좋으면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처음 설치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집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겠죠. 일정한 넓이가. 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밭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었죠. 설치를 하면 그 뒷부분이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키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설치 면적이 좀 필요하다. 물론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지붕 이런 데 설치하면, 즉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바다 위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호수 위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을 태양빛을 받을 수만 있다면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창문에다가 투명한 직광판을 설치를 해서요. 어느 정도 태양빛은 통과시켜주고 또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서 발전을 하는 그 높은 빌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참 많잖아요. 거기에다 다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죠. 시설을. 그러면 그 건물에서 쓰는 전기의 어느 정도 부분을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 얻은 전기를 활용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광 에너지는 거의 무한정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발전 시스템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력이나 원자력, 수력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화된 시스템으로 설치한 다음에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요, 더 많이 설치하고 싶으면 덧붙이면 되고 기존의 시스템과 그것을 통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풍력 같은 경우가 바람이 많이 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어디나 햇빛은 비치는 그죠? 물론 산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든지 건물 뒤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장소의 어떤 규제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지붕이나 벽면과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이 있을 거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지붕 위에 필요하다면 벽면에 이런 판들을 설치를 해서 태양빛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경보존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은 풍력입니다. 풍력의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어요. 덴마크나 독일 같은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아름다운 저 풍력 바람개비가 대관령이나 몇몇 지역에 제주도 이런 데 설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관을 해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멋있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하면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 태양광과의 차이점이죠. 즉, 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고 풍력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아래에 기둥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작물을 키울 수도 있고 목장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여전히 그런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한 나라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 2008년에 25%의 전력 사용량을 풍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독일은 2008년 현재 7.5%가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퍼센티지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어요.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특수한 곳이기 때문이죠. 장점은 무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바람개비가 돌아간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풍력의 근원은 태양이죠.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 땅이 국소적으로 데워지고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땅이 데워지게 되면 그곳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요. 다른 쪽에서 공기가 흘러들어오면서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발생은 땅이나 기후, 공기가 국소적으로 데워지는 현상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불 것이고 바람이 항상 분다면 풍력 발전의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또 저 시설을 바다와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황해처럼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가 많습니다. 대륙붕이라고 하죠. 수심 200m 이하에 그 중에서도 이제 얕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요, 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런 풍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설치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그 밑부분은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면 입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또 1년 중 며칠 이상 불어줘야 유효하다는 겁니다. 너무 바람이 약하거나 바람이 부는 날수가 적다든지 하게 되면 시설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충분히 바람의 에너지를 다 잡아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어떤 바람개비를 만드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약간의 소음이 있어요. 또 경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계속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생물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물 덩어리.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의 유기물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생물의 몸,
생물의 몸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각시킨다든지 발효를 시킨다든지 부패를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장작을 떼서 방을 데운다든지 볏짚을 태워서 군부를 지핀다든지 이런 게 다 바이오매스였던 것이죠. 즉 이미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러한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주로 난방이나 취사 이런 용도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해 왔는데요. 그걸 좀 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화석연료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생물들의 사체를 이용한다고 하는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화석화된 걸 이용하는 반면에 바이오매스는 당장 우리가 주변에서 키웠던 그러한 생물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태양빛이 비추는 한 우리는 계속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알코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서 만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는데 즉 연료 작물을 키우는 것이죠. 연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키운다. 브라질 같은 데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과 경유를 20대 80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실제로 자동차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곡물가가 상승해서 식량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료 작물로 사용하는 그러한 옥수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종자를 사용을 하고요. 옥수수를 얻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옥수수 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기에 좋은 그런 작물들을 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꼭 곡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잘 활용을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작지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작물들을 키우기도 부족하다. 쌀을 키우고 또 채소를 키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용한 특용 작물들을 하우스에서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적으로 바이오 연료를 위한 작물이 따로 재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소규모로는 그러한 다른 용도로 생산되었던 그러한 생물들의 유해를 활용을 해서 소규모로 발효를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서 얻는 그러한 메탄가스 같은 걸 활용해서 연료나 난방으로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보다 널리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확산을 시켜서 생산해서 바로 소비하는 그런 식의 소규모의 에너지 단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양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여서 해양에너지를 잘만 활용하면 역시 좋은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력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대규모의 조력 발전 시설들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 지역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을 잘 활용하면 그 빠른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기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밀물 때 바닷물을 저장했다가 썰물 때 터빈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력 발전이 있습니다.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파도가 계속 일어나면서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계속 부는 한 파도도 계속 치게 될 것이고, 파도의 그 흔들림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 발전이 있습니다. 심해의 저온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낮은 온도의 물을 끌어올려서 높은 온도의 물과 그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양 에너지도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료라고 그러면은 이제 떼서 열을 내는 용도로 써왔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떼서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지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물질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전지인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금속이 활용이 되죠. 순수의 건 뭐 화합물이건 어쨌든 전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반면에 연료전지는 연료를 소모하여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fuel cell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발전 효율이 대단히 높아서 40 내지 60%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연료를 태워서 그걸로 뭐 발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효율이 높지를 않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만약에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최대 80%까지 연료를 에너지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메탄올, LPG, 나프타, 등유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그런 연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를 않고요. 지구환경 보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 수소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와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연료로서 수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수소가 지구에 거의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면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를 분리해서 에너지로 이용을 한다면 거의 무한정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지는 수증기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무공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반이나 저장이 용이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수소에너지 이용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먼저 제조 분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즉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뭐 풍력이나 바이오매스나 수력이나 원자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선 어떤 식으로든지 수소를 전기분해를 시켜 가지고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석유로부터 그것을 분리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를 만든 다음에요,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로 저장을 한다든지, 액체로 저장을 한다든지, 고체로 저장을 한다든지, 화학적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저장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도 그러한 수소, 저장된 수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쳤을 때 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조하는데 약간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술상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신기술입니다. 현재는 비록 에너지 효율이 낮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서 국가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한다면 그 활용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전기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공해 자동차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지만 현재 산업 구조상 전기 자동차보다는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자동차 업계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전기 자동차의 실용화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그러한 공조가 또는 국가적 개입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많은 노력이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펼쳐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핵 에너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강의